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류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파트를 보실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제도인지,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이익을 보니까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는 피상속인의 유산 처분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물려받을 몫이 적어진 겁니다. 자, 이럴 때 유류분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에 이제 의의를 한번 보세요. 개념에서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에 따른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에 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부족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무효화시키는 권리예요. 시키는 권리. 그리고 무효를 통해서 무효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가 도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공부를 할 때에는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에 관한 상속인의 권리, 이거를 통칭해서 유류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류분이 상속을 통해서 받은 이익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에 따른 이익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했었던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그 유류분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상 회복 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단순한 재산 반환 청구권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효화시키는 형성권으로 이해할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양가로 니은의 판례를 보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형성권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은, 자, 채권을 침해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행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채권자는 그 사행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청구권 있죠. 그다음 사행위로서 취소가 되면 취소 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구조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청구권의 행사, 이 구조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이라고 해서 어느 때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이럴 때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양가로 기억해 보세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에 따른 이익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유류분 부족액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따질 때에는 유류분 부족액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상속을 통해서 받은 이익이 유류분을 상회하고 있다면은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양가로 니은에 유류분 부족액은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 그 다음에 순상속분액, 요것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으로 받은 이익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통해 가지고 물려받은 이익, 이게 순상속분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순상속분액에는 채무부담액을 포함하는 겁니다. 채무부담액을 포함한 이거를 포함해서 순상속분액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서 유류분을 산정했는데 이 유류분 산정한 액수에서 그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으로 받은 금액, 그 다음에 순상속분액을 모두 다 공제를 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의 기초에서 순상속분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액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자, 그 상속 채무가 가령 부담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채무만을 부담하거나 혹은 상속 채무 이게 초과 상속 재산을 초과하고 있을 때 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유류분 산정 기준에 따른 유류분액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유류분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에 따른 이익, 순상속 이익을 보니까 적극재산 이 적극재산 분담액, 적극재산을 물려받은 액수를 보니까 이게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소극재산을 분담한 액수를 보니까 소극재산 분담액이 가령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에 따른 이익은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는 꼴이 되겠죠. 채무 1천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꼴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냐? 유류분 부족액 이게 얼마냐? 이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이 5천만 원인데 물려받은 것은 빚만 1천만 원 물려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유류분 반환을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류분 권리자는 4천만 원의 상속에 따른 이익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유류분만큼을 확보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채무가 적극재산 분담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 액수에다가 유류분 액수 이게 5천만 원이 되겠죠.
유류분 액수 5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가산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상속 채무가 초과한 초과액, 채무 초과액, 채무 초과액이 얼마입니까? 채무 1,000만 원이 되겠죠. 이거를 합한 금액,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천만 원이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 채무가 더 많다면 이때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에게 가산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해 보세요.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는 그 특정 유증으로 인해서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나 피담보 채무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만이 면책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부담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순상속분액, 적극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없고 소극재산을 분담하는 것도 없단 말이죠. 이 순상속분액이 없다고 보아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면서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나 피담보 채무를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이 보증금 반환 채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상속분액을 산정할 때 채무 분담액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말.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였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해서 유증했다. 이 부담부 유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리을에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법정 상속분 상당의 금전 채무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걸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채무 분담액이니까. 근데 만약에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 채무 분담액을 변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인으로 A와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령 A가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생전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B의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B는 유류분으로 그러니까 상속에 따른 이익으로 채무만 가령 1,000만 원 부담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 1,000만 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유류분 반환 의무자인 A가 B가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구상권의 대상이 될 뿐이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양가로 리을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참고 사례를 봅시다. 자, 사실관계와 문제인데 피상속인 A는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남기고 사망하였다. 자, 그리고 X 부동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Y 부동산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1억 원이다. 자,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상속인 A가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갑에게 특정 유증을 했어요. 이럴 때 을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라. 자, 우선 특정 유증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을 이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우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유류분 액수부터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유류분 액수. 자, 그럼 유류분 액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누어서 봐야 돼요. 만약에 갑에 대한 유증이 부담부 유증일 경우하고 부담이 없는 유증일 경우를 나누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면은 양가로 1번에 갑에 대한 유증이 부담 없는 유증인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갑에 대한 유증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을 전제로 한 부담부 유증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데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2번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증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부 유증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유증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에 대한 유증이 부담 없는 유증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우선 을의 유류분 액수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을의 유류분 액수를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유증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에 적극재산에서 상속 채무 모두 다를 공제한 잔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오타가 많네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가액, 이거는 적극재산 6억 원에서 상속 채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 3억 원을 공제를 한, 이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억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을은 이 상속인이 자녀 2명만 있기 때문에 을의 추상적 상속분은 2분의 1일 겁니다. 이게 법정 상속분이 될 텐데 거기에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류분 액수는 7,5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의 순상속분액을 찾아야지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X 부동산, Y 부동산은 모두 유증채무 이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을이 상속의 이익을 얻을 재산이 아니에요. 자, 반면에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X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X 부동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을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Y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공동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에게 5천만 원씩 인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적극재산을 적극재산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은 없고요. 채무만 5천만 원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을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채무 분담액을 채무만 5천만 원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류분액에다가 가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을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권리자가 소극재산만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에 소극재산 분배액을 합한 금액, 유류분액에다가 소극재산 분배액을 합한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기 때문에 을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2,5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갑에 대한 유증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담부 유증이다라고 한다면 을의 순상속분액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을의 유류분 부족액은 7,5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 쪽으로 넘어가죠. 1115조를 보세요.
자,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조문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재산 반환 청구권인 것처럼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재산 반환 청구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유류분의 부족 상태를 야기하는 증여나 유증을 무효로 만드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항 보세요. 제1항의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이럴 때는 이제 유류분 권리자가 어느 수증자만을 선택해서 유류분 부족액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라서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1116조를 보면 반환의 순서라고 해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유증이 있으면은 유증에 대한 반환 청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에 대한 반환 청구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요, 유증은 아직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재산이에요. 반면에 증여는 이미 수증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된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을 무효화시켰을 때 그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불안이 생길 위험성이 큰 재산이 증여입니다. 그래서 법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재산에 관해서 먼저 무효화시키고, 그것만으로는 유류분 부족 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증여까지도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자, 양가로 1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당사자를 보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인데,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나 유증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피상속인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피상속인하고 유류분 권리자의 내밀한 인적 관계가 반환 청구권 행사 시에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행사상 일신연속권이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자의 채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 행사에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인데요. 요거는 이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자, 유산 처분의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자나 아니면 수유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또한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인 재산이 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도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재산의 악의 양수인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 양가로 2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이제 행사 방법입니다.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효화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이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 되는 가사 사건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서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화시키는 그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을 특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형성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의 반환의 순서인데, 자, 1차적으로는 유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요. 그다음 유증만으로는 유류분 부족액을 만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2차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1차적으로 유증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까닭은 법적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인 증여는 증여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유증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증여는 유증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요. 그다음 유증이 복수다라고 한다면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양가로 4번에 원상 회복의 방법입니다.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 범위에서 피상속인과 맺은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유증이 무효가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원상 회복 청구권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원상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증여나 유증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양가로 기억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 방법에 의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지 가액으로 반환을 해라 이렇게 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양가로 니은에 원물 반환이 객관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반환 의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때에는 이때는 가액 반환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의무자가 돈은 못 주겠다. 물려받은 재산 이거 넘겨주겠다. 이렇게 반환 의무자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면서 가액 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원은 이제 가액 반환을 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판례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원물 반환이 가능함에도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 반환을 청구했고 반환 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라면은 가액 반환 판결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디귿에 증여나 유증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해서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반환 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이럴 때 이제 가액 반환 청구는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물 반환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인 가액 반환입니다. 원물 반환이 아예 불능으로 되거나 혹은 현저히 곤란하다. 이럴 때에는 이제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를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느냐면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가액으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원물 반환이 가지는 가치하고 가장 근사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사변종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5번에 원상 회복의 범위예요. 자, 이 원상 회복을 법원이 명할 때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서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증여 재산 산정 방법입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자, 양가로 니은해 보세요. 어느 공동 상속인 1인이 특별 수익으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 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증여 재산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반환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일정한 지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모두 다 증여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분 부족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유류분 부족을 야기한 생전 증여가 X 부동산, Y 부동산의 생전 증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X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2억 원이고 Y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1억 원이에요. 그럼 유류분 부족액 3천만 원을 2억 원 대 1억 원의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X 부동산이 분담해야 될 유류분 반환의 구체적인 범위는 2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2억 원에 2천만 원이면은 가치상으로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의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Y 부동산도 가격이 1억 원이고 Y 부동산이 부담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은 1천만 원이 될 겁니다. 역시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 부동산, Y 부동산에 10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다. 상속 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양가로 디귿 한번 보세요.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해서 상속 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자, 그러나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유류분 반환에 따른 원물 반환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때 지분 산정 방법이에요. 자, 유류분 반환에 따른 원물 반환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이때 지분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자, 가령 반환의 대상인 생전 증여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쉽죠. 자, 이럴 때는 지분을 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 의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유류분 부족액이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이다 라고 하면 이럴 때에는 10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이전 등기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전 증여 부동산이 수개인 경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요거를 페이지를 좀 넘겨서 구체적으로 알도록 합시다. 생전 증여 부동산이 수개인 경우, 예를 들면 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5천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X 증여가 있고 그 다음에 Y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근데 X 부동산에 관해서는 증여 당시 시가가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령 10억 원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Y 부동산은 증여 당시에는 시가가 가령 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령 5억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유류분 권리자가 이 X 증여에 관해서 얼마의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느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Y 증여에 대해서 이를 무효화하고 얼마의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현재 가격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가격은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는 액수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 부족액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분담액을 정하는 거죠. 가액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X가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Y가 3억 원이니까 이 X, Y의 분담 비율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는 비율은 X의 경우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Y의 경우에도 2,50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의 비율에 따른 지분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분의 2,500의 지분 이전 등기. Y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유류분 부족액의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 비율에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는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에 따른 지분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가령 이 X 부동산은 증여 당시에 1억 원인데 상속 개시 가령 이 X 부분에 관해서는
증여 이후 수증자의 비용에 따른 성상의 변경이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에 3억 원의 가치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때는 요때 X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액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성상 변경 이전의 증여 당시 X 부동산의 성상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리모델링 하기 전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가 되었을까? 이걸 계산해 봤더니 가령 2억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요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X 부동산, Y 부동산 분담액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준에 따르면은 X 부동산의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은 이거는 2천만 원이 될 거예요. 반면에 Y 부동산의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은 3천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물 반환의 액수를 원물 반환의 지분 비율을 정해야 되겠죠. 원물 반환의 지분 비율을 정하면 그러면 이제 X 부동산의 경우에는 2억 분의 2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2억을 하면 안 됩니다. 요때는 요렇게 이제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의 가액이 3억 원이었기 때문에 3억 분의 2천만 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억 분의 3천만 원 요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의 지분 비율은 15분의 1이 될 것이고 이쪽에 그 Y 부동산의 지분 비율은 15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Y 부동산의 지분 비율은 10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증여 이후에 수증자 비용에 따른 성상 변경이 있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는 액수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 당시 X 부동산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별도로 산정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담액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분담액. 그렇지만 분모에 들어가는 이 부동산의 시가는 항상 성상 변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 판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고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 참고 사례를 통해서 요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채권 1억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으로는 자녀 갑을이 있습니다. 근데 갑에 대한 X 토지 생전 증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증여 당시 X 토지는 임야였어요. 그리고 갑은 증여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전용하고 지상의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속 개시 당시에 X 토지 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대지인 경우에는 15억 원이고요. 임야로 그대로 있었다면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문제입니다. 을의 유류분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을의 유류분. 자, 그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15억 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플러스 15억 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 플러스 6억 원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게 산입되는 증여는 이 수증자의 비용과 노력에 의한 성상 변경이 있기 전 그 상태대로의 가액, 특히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은 1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수익인 X 토지의 가액은 성상 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럼 6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7억 원이 될 것이고 이 7억 원에다가 을의 유류분 비율인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1억 7,500만 원이 을의 유류분 액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을의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냐. 잘 보시면 특별 수익자인 갑은요. 자기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이득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물려받을 몫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예금채권 1억 원은 모두 다 을에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을의 유류분 액수는 1억 7,500인데 상속재산을 취득해서 얻은 이익은 1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은 7,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을의 유류분 액수는 1억 7,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을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1억 원이 돼요. 특히 갑은 초과 특별 수익자이기 때문에 갑의 구체적 상속분은 제로가 되겠죠. 그 결과 을의 유류분 부족액은 7,5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만약에 을이 X 토지에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X 토지 증여를 을의 유류분 부족액인 7,500만 원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반환을 청구할 때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물 반환으로 X 토지의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을의 지분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을의 그 갑이 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유류분 부족액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을 결정합니다. 근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을 할 때 이때는 수증자의 수증자의 비용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상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X 토지 성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X 토지 상속 개시 당시 X 토지 성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상속 개시 당시 X 토지의 가액은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15억 원 분의 7,500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 2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원물 반환의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요 케이스는 우리 사례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판례 사안을 조금 단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반환 의무 이행 지체의 부분을 보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행사로 생기는 원물 반환 의무나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이행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반환 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 기억에 반환 의무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액수를 초과하는 증여나 유증의 가액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환의 범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 재산을 먼저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유 재산 반환을 통해서도 유류분 부족액을 만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중 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은 알아두시고요. 항상 유증이 먼저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반환 의무자가 공동상속인하고 제3자다. 이럴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요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경우에는 수중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반환 대상인 목적물의 사용이익까지도 반환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라면은 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증여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증자가 받은 사용이익은 이게 반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반환 의무자가 악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 의무자는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 취득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 청구가 들어갔을 때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해서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할 지분권 범위에 속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분을 보세요. 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안때로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같습니다. 장기 소멸시효가 10년이죠. 자, 양가로 1번에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인데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다라고 보던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산점은요. 안때입니다. 안때. 안때라는 말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때. 그러니까 반환해야 될 것임을 안때라는 말은 이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안때라는 말이에요. 유류분 반환의 대상임을 안때.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증여가 무효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아니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아니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환해야 할 증여 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그 자체로는 유효한 증여여야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상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은 증여를 알았다고 해서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알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그 다음에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알면서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게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2번에 이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것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이제 10년입니다. 자, 기산점인데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시점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기간의 준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의 효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서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해서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유자나 수증자 보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기간이에요. 이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원상회복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이 원상회복 청구권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 청구권 등에 관해서는 민법 1117조 소정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 청구권은 권리의 성질, 내용 등에 따라서 별도로 소멸시효 여부, 그 다음에 기간 등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증여나 유증을 무효화시키고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아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류분 부분을 모두 다 쭉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류분 시간이 이제 조금 길게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유류분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